자, 박찬준 의원님 전화로 연결됐습니까? 예, 연결됐습니다. 예, 의원님. 예, 예, 또 일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한글날이구만, 한글날. 예, 한글날이네요. 예, 한글날에 뭐 새롭게 좀 과거의 에피소드나 생각나는 특별한 기억들이 좀 있습니까? 한글날 올 맞이해가지고 제가 부끄러운 제 자신에 대해서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부족했었다 하는 거,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제가 최근에 자각하게 됐는데, 아주 최근에 자각하게 돼서 그 한글 학자들의 여러 논문이나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한글이 24자인데 그 알파벳 표기로 된 라틴계 말, 그러니까 영어, 독어, 불어, 프랑스, 뭐 러시아어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중국말, 일본말들에 비해서 우리 한글이 의성어, 소리 나는 대로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의태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이 자연 환경의 이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데는 한글이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는 절대 표기할 수 없는 이게 시냇물이 졸졸, 봄바람이 살랑살랑, 흰 눈이 소복소복, 이거 다른 나라 말로는 이게 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 요즘은 광화문 지나가다가도 속으로는 고개를 한 번씩 숙입니다. 오늘도 지나갈 일이 있는데 고개 한번 숙여 지나가야 되겠어. 예, 고개를 한번 그 감사한 마음도 함께 예,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시겠다고 예, 하시네요. 정치 사회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래 며칠 사이에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문다혜 씨의 그 음주운전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사고가 있었던 7시간 또는 8시간 동안에 다혜 씨 행적 등이 그냥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음주운전 치상죄 등을 적용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예,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이번에 이 문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의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 이것은 우리가 역대 대통령과 앞으로의 대통령 될 사람들에게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출판했던 책 이름이 운명이라는 책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운을 맞이한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감히 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대통령 딸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도덕유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 이 경우에 지킨다는 것은 지킬 수 몸신, 내 몸을 스스로 국가 원수의 딸로서, 비록 아버지가 국가원살에서는 물러섰지만은 그 가족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 도덕률을 지키지 못했다. 그가 여러 가지 일로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정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하는 건 물론 인정을 하는데도,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의 딸, 국가 원수의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도덕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단된 데에는 그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은 근원적 책임은 나는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나하고는 중학교 동창이고 뭐 이런데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국가 원수를 지낸 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은 어떤 방향에서 조명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대학에 나오는 대학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2400년 전에 작성된 대학의 이 군왕은 군주는 모름지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해야 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조 시대의 일이지만은 공화정 안에서도 최고 지도자는 대학에 나오는 이 귀절을 이게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아까 말한 수신 문다혜시의 수신은 지킬 숫자인데 이거는 닦을수. 그러니까 수학한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최고 지도자 군왕이 될 사람 또 되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하며 누가 어느 때 그를 쳐다보더라도 도덕적으로 정결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에도 이러한 자기의 이런 그 행동 규범을 따르도록 제가 해야 된다. 그 측근과 가족들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 다스려야 된다. 그리하여 이제 치국하는 일에 나섰을 때 비로소 천하태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신제가 실패하면 치국평천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학에서 가르친 말인데 우선 문다혜 씨는 그 대통령의 딸로서 그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어떤 유착 관계에 있는 이상직 씨가 운영하는 일사항공의 이게 태국 지점의 주요 간부로 아주 쉽게 취업해 갖고 아주 고율의 연봉을 받았고 거기에 대통령의 딸이니까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관이 그게 따라간다거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적어도 2명 이상의 막 경호관이 그게 상주했으니까 별도의 경비가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딸로서 권력의 단맛, 향기, 의수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세상에 없는 행복감을 아마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대통령과 완전히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이게 특혜를 받았는데 그런 사이에 자기가 대통령 딸로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지킨다 하는 그 도덕률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점에 있어서 재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실패하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자면 술에 만취한 이런 작태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결과했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에 실패한 사례는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당장 그렇지요. 수백 벌의 옷, 다 옷값이 어디서 나왔냐는 게 지금 논쟁이 되어 있고 수사선상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아니 대통령 전용기를 어떻게 그걸 부인이 타지마할 막말로 하면 관광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고 나놓고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최초의 대통령 영부인의 독자적 외교에 성공한 경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점에 있어서 수신제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걸 봤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원수의 몸가짐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딸의 이런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그가 책임을 느껴야 되고 따라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국민에 대한 어떤 유감 표명도 없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그건 아마 부인 문제까지 곁들여 유감 표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망설여지는 모양인데 그 망설여지는 것도 대통령서 수신제가에 실패한 또 하나의 징후라고 나는 감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문재인 대통령만 수신제가에 실패해가지고 치국평천하에도 좋은 점수를 못 얻었냐
이거 잠시 살펴봐도 될지 모르겠다. 허행카. 예,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시려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 예, 지금 이 얘기만 해놔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만 수신제가에 실패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멀리 따질 것 없이 6공화국 때부터 따집시다. 6공화국 6.29 체제지요. 그게 역대 대통령 7명이 탄생했고 지금 8번째 윤석열 대통령 현재 재임 중인데 37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그리고 37년 동안에 배출된 대통령 이름을 제가 천천히 부를 테니까 네, 허행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수신제가에 성공한 경우가 있는가? 자, 노태우 네, 없다. 김영삼 아들 문제 등으로 실패했다. 김대중 또 실패했다. 노무현 수사선상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장기간 감옥에 있었다. 박근혜 탄핵을 자초했고 그래요 그 끝에 수사받고 감옥에 오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딸 살해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말이죠. 이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 기준으로는 참 불행하게도 수신제가에 다 실패했고 그래야 치국 평천하에도 결코 합격점을 줄 수 없는 7사람의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이게 한국 대통령 이게 결국 불운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한국 대통령의 수신제가에 실패한 원칙 모든 역대 대통령이 어쩌면 똑같은 유형의 수신제가에 실패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좋아졌다가 다시 그 앞에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이게 반복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6.29 이후 체제에서 7사람 현직 대통령 현재 빼고는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행카. 예, 이행하고 있잖아요. 노태우에서부터 지금 문재인까지 한 사람도 예외에서 이행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의 수신제가 실패의 이행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그런 말을 써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내 독단적인 생각인데 역사 이행의 법칙, 한국 대통령 불행의 역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스란히 이렇게 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민들이 교훈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할 사람과 그 가족들도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은 어떠냐. 허행카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 내가 일단 보류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이 10월 9일이니까 다음 달 11월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임기 딱 절반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의 임기 절반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임기 절반 동안에 윤 대통령은 수신제가에 성공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 윤 대통령도 이 역사 이행의 법칙에서 예외가 돼야 되는데 예외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현직 대통령이니까 요 정도로 봐주고 요건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된 현안을 좀 먼저 여쭤봤고요. 자,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유동규 씨의 법정 증언 내용입니다. 지난 네.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현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때 이화용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녹음 파일에 담겨 있던 법관 노비, 변호사비 대납, 광장 조직 등의 쌍방울의 지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크게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지난 7일에 서울중앙지구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이러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증언을 네. 했는데요. 예, 김만배 씨는 1심 판사, 이 1심 판사는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판사인데 이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서 18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동시에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고 그분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예. 그 유동규 씨의 발언 포함해서 법정 증언 포함해서 이화용 녹취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우선 쌍방울이 이재명 사건의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산하기업의 사회이사 등으로 또는 그 변호사의 친인척 가운데 사회이사로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변호비를 대납했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던 얘기입니다. 아마 검찰이 이 부분 조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고자 해요. 이 수사는 아마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김성태 회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이게 김만배 재판에서 한 이 증언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절대로 덮을 수 없는 증언이 나왔어요. 형사소송법의 수사의 단서는 우리가 흔히 고소, 고발, 변시체가 발견된 경우 이렇게만 얘기하지만은 풍문도 수사 단서입니다. 신문방송에 합리적 의심이 날 만한 보도 이거 다 수사 단서가 되는데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이게 허위로 증언하면 위정죄로 처벌받는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유동규 씨가 대장동 그 몸통의 일부로서 실무에 관여했고 김만배 씨하고도 친교가 있었던 그 사람이 180억 원을 들여서 이재명의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허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하는 그 부분에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 1심 재판부, 재판장이겠지. 재판장을 향해서 180억 원을 로비 자금을 썼다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거는 엄중히 특별수사팀이라도 만들어가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해방 이후 우리 이 법조계에 아주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유행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잖아요. 유전무죄, 유권무죄. 그 이재명은 지금 유전무죄와 유권무죄 두 가지에 다 걸려갖고 이거 칼을 휘둘러오면서 자기가 사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증언까지 나왔다. 결국 이건 돈 로비인데 저는 어느 만큼 믿느냐 하면 감성적으로는 글쎄 180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제 주위에 물어봐서 이런 뉴스 봤냐 봤습니다. 사실로 보느냐. 그 까꿀로 저한테 물어요. 그 1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1심 재판부에 뿌렸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문으로 돌아오는데 대장동에 그 김만배가 주무른 돈이 8천억이고 50억 클럽에 뭐 5명가도 지금 걸려있고 이런 정황으로 봐가지고 이재명이를 살려내는 것의 제1관문은 1심 판결이거든. 1심 판결이 사실심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죽게 하면 살기로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감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한다면 180억 쓸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됐다. 유동규 씨가 말했지. 그거는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다. 2심 재판장. 근데 대법원에 갖고 권수순일이 아주 해괴한 논리로 무죄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가고 이재명을 살려냈는데
그러니까 1심 이 돌파를 위해서 아마 엄청난 로비를 했을 것이다. 엄청난 로비를 했을 것이다. 그 저는 이게 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왜 그러니까 보도된 바에는 그 재판장과의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건 애둘러 뇌물을 갖다 준 것이라고 만일 사실 연령에 모아지는 것이니까 그 180억 중에 얼마만큼이 진실한 돈이고 그중에 얼마만큼이 재판장에게 전해졌는지는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유전 무죄 풍토라는 게 이게 법원 주변에 계속 나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이참에 이걸 걸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부적인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의심이 있다 그러면 검찰에 촉구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나가야 된다고 이번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유전 무죄 풍토를 완전히 씻어내고 사법정의가 이 땅에 올바르게 섰다. 검찰도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검찰 수사를 협력했고 촉구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계기로서 이 유동규 씨의 이 증언을 가지고 아주 특별수사팀을 만들 것을 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이거를 총장이 2년 재임 중에 최대의 과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그간에 이제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보통 이제 법관 노비 이러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로 재판 거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1심 재판장으로 보이는 1심 판사 그 친구에게 180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주는 형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지금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은 선거법 관련해서는 지금 1심 판사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여기에다가 뭐 이중교사 관련된 혐의 이런 것까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는 상황으로 이재명의 재판 상황 여러 건이 걸쳐 있네요. 예. 예. 그 제 경험으로 따지면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게 선거 때마다 뭐 20, 30명씩 모두 기소되고 그럽니다. 예. 근데 뭐 친한 뭐 선후배 가운데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회의원 선거다 이런데 걸려가지고 나한테 상담해 오는 사람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1심입니다. 예. 1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 원 미만을 받거나 하면 2심, 3심은 대체로 그대로 통과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 가장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게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김만배가 로비의 귀재 아닙니까?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권순일도 삶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권순일은 지금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만배 회사에서 퇴임 직후부터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았다 하는 걸 일단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는데 그 부분 50억 클럽도 조사가 아마 진행되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1심이야. 그 1심을 뚫어 넣으면 2심, 3심은 그냥 그대로 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 근데 2심에서 딱 걸렸어. 딱 300만 원. 그러니까 2심 재판장은 아주 그 아마 외면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보다는 로비 강도가 아마 좀 떨어졌을 거예요. 좀 방심했을 겁니다. 1심이 무죄니까 2심 그대로 되겠지 관례상. 그런데 유죄가 되니까 더 긴장했어요. 야 이거 대법원을 어떻게 뚫느냐. 그러니까 권순일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봐야 되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김만배의 이 로비 권순일에까지 이르는 이 로비가 유창훈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의 로비까지 다 이어지는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이왕에 180억 터진 거, 그 다음에 권순일이 50억 클럽 사건, 그리고 유창훈에게 가해졌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 로비의 이면 이것까지 요 삼각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이 바로 서고 사법부도 바로 서서 과거의 때를 아주 씻어내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내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이 지금 중요한 증언이 됐고 지금 그 말씀을 잘 정리를 아니, 저기 해주셨습니다. 말이죠. 내가 허영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이거 대법관이 로비 대상이 돼가 구멍이 뚫렸다. 이거 이거 불쾌하게 짝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 네.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하나 계기가 돼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생산해 내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예.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공판준비일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한 재판부 교체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측 변호인에게도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제 그 재판 결과 또 재판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그 공범 관계 있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뭐 어떤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되게 예견을 아마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재판부를 피해 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으로 당장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기피 신청한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이게 일단 재판부 고체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송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소송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진정을 한 셈이지 내가 재판부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마 신진우 부장한테 이런 아마 진정서를 낸 것 같으니까 기각 이러는데 재판부 배당권은 해당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쥐고 있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배당을 바꾸지 않습니다. 배당 바꾸면 다른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단계 맛보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판부를 슬슬 길들이기 시작하는 전 단계로 이런 일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얼마나 답답하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신진우 부장 판사부하고 제대로 한번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 측이 판정패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사진을 올렸더니 그 보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군요. 예. 제발 얼굴 자체를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에 예. 그런 댓글이 여러 글이 나오면 좀 중간에 사진을 교체하거나 내려주시기를 또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7일부터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예. 민주당 쪽은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포화를 집중하고 있고 정치적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국정감사 첫날에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이러면서 탄핵의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하겠다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착착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여당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물려 관련해서 총선 개입 의혹 관련해서 명태규 씨 문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으로 그리고 보수형 내부에서 좀 안팎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전체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와 그 강경파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로 대담무쌍하기 짝이 없다고 이게 우리 헌정사의 가장 불행한 시기로 이후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작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 해당 부처에서 적정하게 사용됐느냐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남은 돈이 있느냐 이것도 살핍니다. 그 다음에 왜 돈을 남겼느냐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부족 부분이나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국정감사인데 어떤 비리나 이런 게 있으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달리 청문회를 하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국정감사 본연의 그 의미는 저리 날려버리고 완전히 첫날에 10개 상임위가 개최되는데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전부 주 공격 목표를 김건희에 맞춰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맞춰가지고 그냥 총공세를 폈어. 그러니까 그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의 표적은 김건희다. 윤석열 말하자면 퇴진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은 안 썼지만은 그걸 이제 위한 국민들에게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전초전인 국감이다 했고 그리고 강화도에 가가지고 거기 보궐선거에 가서 이재명가 드디어는 대통령 끌어내린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 끌어내려야 할 사람은 이재명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신. 근데 윤석열 끌어내린다. 이제 이런 걸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국감장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지난 2일 날 요거는 국감은 아니었지만은 청문회가 있었던 일 아까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는데 그 이화영을 불러내가 한 그 박상용 검사 그 탄핵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2일 날이었지요? 예, 2일입니다. 거기 그 지금 수감 중인데 수감 전에 입었던 양복 입고 나왔었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는가 하니까 이 민주당이 모의 재판을 한다고 느꼈어. 모의 재판. 하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의 재판 뭐 대학교 법과대학에 뭐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의 재판을 하면 그런 형식을 갖춥니다.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인하고 변호인 요래 삼각 정립을 해가지고 공격 방어를 하는데 이 모의 재판은 말이지 재판장도 없고 검사도 없어. 피고인하고 변호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외마디 소리로 그건 아닌데 그렇지 않다 이런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변호인이 돼가 피고인인 현재 고등법원의 1심에 9년 6개월 선고를 받고 2심도 곧 종결될 처지에 있는 이 피고인을 불러다 놔놓고 격려와 성원을 하고 전현희 의원 같은 이는 힘내십시오.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그리고 응원을 한다. 이런 취지야. 당신 걱정하지 말라. 배후에는 우리가 있다. 우리의 지도자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런 시일에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구원이 된다. 현재 당신의 심정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심정이겠지만은 이 대속이란 말은 1심 판결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특별면회했을 때 이화영 씨가 이게 아주 울분에 차서 한 말로 전해져 있지요. 대속한다. 나자렛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했다는 그 대속의 의미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지만은 곧 당신에게는 빛나는 영광이 온다. 이재명 대표는 곧 대통령이 된다. 이런 판을 만드는 이런 국회 거기서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더라도 무슨 제대로 흉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뭐 그들도 볼 필요가 없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국정 낭비고 이게 국민 혈세가 이런 식으로 국회 뽑아놨더니 이런 짓들이나 하고 있는 거 이거 도저히 이거 목불인견의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 문제가 그 뭐 요 앞에 그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이 깊이 있었지만은 명태균인가 하는 자 김대남인가 하는 선임 행정관 어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폭로성 말을 하고 그리고 명태균은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교감이 있었다 하는 건 일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 공천 개입 문제, 사람 추천 문제 이런 게 튀어나오니까
중도층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서울의 소리와 7시간 통화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뭐 무속 발언 이런 거 쏟아내가지고 이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서부터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 됐어. 아, 이건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이게 간단치 않은 사람이 영부인이 되면 뭔가 사고가 나지도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도이치뱅크스 사건이 가령 무죄다. 그 다음에 이 가방 몰카 사건도 무죄다. 그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이 단계가 아니에요. 그 무죄다 하는 건 관계가 없어. 그의 인격, 품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모르는 사람이 이길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알아들으면 또 내 이름까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행동 거지를 보면 이게 품격이 좀 외람된 얘기인데 이게 품격이 낮은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 갔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통탄이야. 그러니까 야당으로 하여금 이 국감장을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2차례나 이렇게 상정해갖고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3차례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당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감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이게 대통령 남은 임기에 이거 계속해서 불씨가 되고 활화산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 맞을 건 맞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렇게 해서 씻어 내가야지 어름하게 이렇게 덮어버린다. 명태균이 그 발언하더라도 동아일보나 채널A에 보도된 그 끔찍한 뉴스에 대해서 용사는 애매한 말을 하고 있어. 애매한 말을 하는 한 그게도 뭔가 풀인데가 있구나 걸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국감장이 난장판이 된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집권 여당이 초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난 4월 10일 국민의힘당 후보를 지지했던 우리들은 저도 그 포함됩니다. 우리들은 불안하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 원내대표하고 상임위 간사단 국민의힘당 의원 약 27명을 초대가 만찬을 하면서 한동훈은 빼놨어. 당대표를 빼놨어. 그래 놓고 윤 대통령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건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회의원직을 갖지 않은 대표라 하더라도 그 대표 휘하에 원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 휘하에 원내대표가 있고 국회의원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조심해야 할 부분 앞에 돌아갑니다마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이 큰 틀에서 나와 내 아내가 무엇이 어떻게 현 단계에서 잘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걸 살필 기회로 국감 기간에 삼아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면 윤 대통령도 이게 이행의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이행의 법칙이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제, 유동규 씨의 법정 증언, 신진우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발생하는 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지 여기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직격 인터뷰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